더러운 돈을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의 세탁. 범죄자들에게는 꼭 필요한 일이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금 세탁의 방법이 너무 많고 다양하고 기상천외해서 사실은 이걸 딱 어떻다고 한 번에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자금 세탁을 누가 어떻게 하는 것인지 한번 쉽게 설명해 드려 볼게요. 여러분, 전설적인 암흑가의 대부 마피아 두목 알카포네를 아시나요? 미국에서는 제1차 세계대전 직후 심각한 식량난에 처하였고 1919년 미국 의회는 많은 곡물을 소비하게 되는 술을 빚지 못하도록 금주법을 시행하게 됐어요. 근데 술에 대한 사람들의 욕망을 막을 수는 없었겠죠? 이러한 기회를 이용해서 마피아 두목의 알카포네는 밀주를 빚어서 사람들에게 판매해서 많은 수익을 거두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 수익은 금주법으로 인해서 불법으로 얻은 수익이었고 알카포네의 조직은 그 수익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고심 끝에 찾아낸 방법이 마피아 조직원들이 미국 내에 세탁소를 인수해서 그렇게 밀주를 팔아서 얻은 수익을 세탁소에서 얻은 수익인 것처럼 가장하게 했는데, 이것이 바로 머니 라운더링, 즉 자금 세탁이란 단어의 유래가 됐어요. 일부러 그런 방법을 택했나 싶을 정도로 더러운 돈을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의 세탁, 그 의미랑도 너무나도 잘 어울리지 않나요? 자금 세탁이란 용어 자체는 이렇게 1900년대 이후 사용하게 됐지만 범죄가 있는 곳이라면 자금 세탁은 언제나 존재해왔습니다. 조선시대 세금은 쌀로 거두었죠. 그렇게 거둔 세금을 세곡이라고 해요. 그 세곡을 각종 방법으로 빼돌리는 일이 많았는데요. 세곡을 빼돌린 일당은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일부러 세곡선을 난파시켜서 그들의 범행을 은폐했어요. 이렇게 범죄가 있는 곳에서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자금 세탁 행위가 성행해 왔습니다. 자금 세탁의 사전적 의미는 불법 재산의 취득, 처분을 은닉하거나 가장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불법 재산을 만드는 범죄, 그 범죄를 전제범죄라고 하고요. 그 전제범죄로부터 얻은 수익, 그 수익을 숨겨서 범인 검거를 어렵게 하거나 불법 재산의 환수를 어렵게 하는 일련의 행위, 이러한 모든 행위를 자금 세탁이라고 합니다. 결국은 그 개념을 알고 나니까 범죄자들에게는 꼭 필요한 일이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자금 세탁의 방법이 너무 많고 다양하고 기상천외해서 사실은 이걸 딱 어떻다고 한 번에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자금 세탁을 누가 어떻게 하는 것인지 한번 쉽게 설명해 드려 볼게요. 먼저 자금 세탁을 하는 조직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자금 세탁은 개인이 하는 경우가 있지만 대개 국제적 그리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어요. 그 이유는 그만큼 제대로 된 자금 세탁이 어렵기 때문인데요. 자금 세탁 조직은 범죄 수익의 전제가 되는 범죄 조직에 속해 있는 경우가 있고, 그 범죄 조직과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걸 굳이 비유를 하자면 회사 안에 어떤 부서를 가지고 있다거나 아니면 다른 회사에 외주를 주는 경우처럼요. 얼마 전에도 투자 리딩 사기 조직의 의뢰를 받아서 리딩 사기로 얻은 범죄 수익을 자금 세탁한 일단 8명이 검거됐는데요. 이들은 자금 세탁을 해준 대가로 천문학적인 수익을 분배받아서 최고급 외제차인 람보르기니를 타고 다니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한 것으로 밝혀지기까지 해서 공분을 사기도 했어요. 이렇게 자금 세탁을 누가 하는지 알아봤으니까 다음으로 어떤 방법으로 자금 세탁이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볼게요. 이러한 자금 세탁은 전통적으로 3개의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범죄 활동에서 발생한 범죄 수익을 금융 시스템으로 유입시키는 단계인 배치, 위와 같이 유입된 불법 자금의 출처를 숨기기 위해 반복적인 금융 거래를 하는 단계인 반복으로 자금의 출처에서 분리된 범죄 수익을 정상적인 거래로 보이도록 하여 불법적인 범죄 수익의 합법성을 부여하는 마지막 단계인 통합 단계, 이렇게 3개 단계를 구체적으로 거치게 됩니다. 이제 좀 더 쉽게 이해가 되도록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케이스는, 여러분 로또 복권에 당첨되는 꿈 다 한 번씩은 꿔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만일 여러분이 로또 복권에 당첨돼서 안 그래도 기분이 좋은데 누군가 접근해서 세금을 하나도 안 내고 당첨금 전액을 수령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런 제안을 한다면 누구나 혹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복권을 팔게 되면
자칫 여러분도 자금 세탁의 공범이 될 수 있어요. 범죄자는 자신의 수익을 정상적인 것으로 위장하려고 갖은 방법을 쓰는데요. 여기에 로또만한 게 없어요. 또 로또 복권을 살 때 신원까지 확인을 안 하잖아요. 여기서 로또가 자금 세탁에 사용될 요지가 많이 만들어지는데요.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 세율은 50%, 로또 복권 1등에 당첨되면 내야 할 세율은 기타 소득세 30%와 지방소득세 3%, 합계 33%예요. 고액자산가 A씨는 이러한 점을 이용해서 자녀에게 미리 자신의 재산을 증여하기 위한 방법을 사용했는데요. A씨는 브로커를 통해 소개받은 로또 1등 30억 당첨자에게 30억을 주고 당첨권을 구매합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그 복권을 주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A씨 입장에서는 원래 자신이 사망해서 자녀에게 주어야 할 50% 상속세보다 적은 33%의 세금만 내고 미리 증여를 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고, 로또 1등 당첨자의 입장에서는 세금을 한 푼도 안 내고 당첨금을 수령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그렇게 로또를 통한 자금 세탁이 이루어집니다. 다음 케이스도 재밌는 자금 세탁 방법인데요. 바로 카지노를 이용한 자금 세탁이에요. 카지노도 로또랑 비슷한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좀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B씨는 전제범죄로 얻은 수익을 세탁하기 위해서 카지노로 갑니다. 그렇게 가서 범죄 수익금으로 칩을 사서 딜러 51% 그리고 플레이어 49%의 승률을 가지는 블랙잭 게임에 참여하게 되고, 거기서 반복적인 게임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계속 게임을 하면 아까 말씀드린 확률에 의해서 B씨는 1%의 손해는 볼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원래 범죄 수익금이었던 돈이 게임을 통해서 얻은 수익금이 될 것이고, 그렇게 남은 칩을 다시 현금으로 바꿔서 정상적인 돈으로 보이게 만드는 절차를 거칩니다. 그렇게 남은 칩을 다시 현금으로 바꿔서 자금 세탁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이건 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에 대한 건데요. 여러분 중에 보이스피싱을 모르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이 사건에서 보이스피싱 일당들은 피해자에게 현금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중국에서 만든 가상화폐인 테더를 안전자산이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테더 송금을 요구했습니다. 범죄 조직은 그렇게 전송받은 테더가 범죄 수익이었고요. 이제 자금 세탁이 필요하겠죠. 보이스피싱 조직원 중에 자금 세탁책은 그렇게 전송받은 테더 중에 일부를 명동에 있는 테더 환전책에게 보내고, 그 조직원 중 한 명을 시켜서 테더에 상응하는 원화 현금을 받아오게 했어요. 그리고 그 조직원은 미리 섭외해둔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그 현금을 나누어 주면서 면세점에서 화장품 등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한국 제품들을 구매해서 홍콩으로 그 물건을 가지고 돌아가도록 했죠. 그렇게 관광객들이 가져간 물건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높은 값에 팔려 보이스피싱 조직은 처음 보이스피싱으로 얻은 수익 그 이상을 가져가게 됐어요. 그것도 아주 깨끗한 돈으로요. 소름 돋을 정도로 치밀하지 않나요? 마지막으로 살펴볼 케이스는 자금 세탁책이 다른 범죄 조직을 이용해서 자금 세탁을 한 재밌는 케이스인데요. 보이스피싱의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법률에 근거를 두고 금융기관은 보이스피싱에 사용되었다고 의심되는 계좌에 지급을 정지할 수 있어요. 그렇게 정지가 되면 보이스피싱 조직은 그 계좌에 있는 범죄 수익을 전혀 출금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 세탁책은 피해자로부터 이체받은 피해금을 곧바로 도박 사이트에 입금한 계좌로 이체한 뒤 원금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아까 본 카지노 사례의 블랙잭처럼 경우의 수가 두 가지인 도박에서 양쪽 모두의 베팅을 거는 이른바 양방 베팅을 해서 불법 도박을 하는 척을 하다가 적당한 때에 도박 사이트 운영자에게 출금을 요청해서 그렇게 출금 요청한 금원을 다시 제3자 명의의 대포통장 계좌로 보낸 후 마지막에는 원래 의도에 따라 그 돈을 보이스피싱 총책에게 전달하죠. 그렇게 하면 피해자가 뒤늦게 신고를 해도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 도박 사이트에 입금한 계좌만 정지될 뿐 도박 사이트에서 또 다른 계좌로 출금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결국 불법 도박 업체가 사용하던 계좌는 지급 정지가 돼서 온라인 불법 도박 운영 조직도 피해를 보게 되고요. 온라인 불법 도박 운영 조직도 불법을 저지르는 범죄자인데 범죄자가 자금 세탁을 하기 위해서 범죄자를 이용했다는 것이 참 우픈 현실인 것 같습니다.
자금 세탁은 범죄 수익을 정상적인 것처럼 보이게 한다는 점에서도 폐해가 크지만 그 자금 흐름의 추적을 통해서 범인을 검거하는데 어려움을 준다는 측면에서 사회적으로 너무 큰 악영향을 끼치는 또 다른 범죄예요. 해외에서는 이러한 자금 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의무를 강력하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기관의 경우 대다수의 자금 세탁이 금융기관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만큼 더욱 강력한 규제를 받고 있어요. 만일 금융기관에서 이러한 의무를 어기면 정말로 천문학적인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일례로 미국 금융당국은 자금 세탁 방지 의무 위반으로 2020년 4월에 기업은행의 미국 법인에 무려 하나로 1,058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2023년 9월에는 신한은행 미국 법인에 337억 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했어요. 하지만 위반의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대체로 국내의 경우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이 무려 182회의 자금 세탁 방지 의무를 위반했음에도 강원랜드에 부과한 과태료가 약 32억 원에 불과했어요. 아직은 해외만큼 강력한 제재는 하지 않는 거죠. 그렇지만 점점 국내법 제도가 강력한 제재를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만큼 앞으로는 자금 세탁 방지 의무가 있는 주체들이 의무를 잘 지켜나가는 모습을 보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입법자들은 자금 세탁 행위를 방지하고 처벌하기 위해 많은 법률을 만들어 놓았지만 자금 세탁 행위가 국제적 조직적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막기가 쉽지 않은 것도 현실이죠. 더욱이 수법도 계속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모두가 자금 세탁이 무엇인지 알고 경각심을 가지면 예방도 가능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